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공론화시켰던 추적단 불꽃, 이를 사칭한 성범죄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L이 호주에서 검거됐습니다. 제2의 N번방 사건 포함해서 오늘은 사건 사고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다이어리쯤 되는 대통령이 일본에서 환수돼 관심입니다. 1600년 경자년에 대통령이 발견된 건데요. 이순신 장군 전사 소식을 들은 서해 류성룡의 탄식이 담겨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습니다. 고전학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큐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계속되면서 시멘트와 철강 등의 육송 출하가 거의 중단됐습니다. 파업이 길어질 경우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광양항 입구 앞입니다. 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의 주요 항만도 비상일 것 같은데 광양항 쪽의 화물 운송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항만 입구는 이틀째 화물차로 가로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긴급 물량은 반출할 수 있도록 조금은 열어두긴 했지만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서면서 이곳 터미널을 오가는 차량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광양항의 컨테이너 보관 비율은 현재 65% 수준으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파업이 길어질 경우 운송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각 지역 물류 거점 기지의 출입구를 막는 등 투쟁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화물연대가 1년에 2번 이상 파업을 한 건 2003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에 파업에 나선 건 화물차 기사들의 최소한의 수송료를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를 영구적으로 시행하고 철강제를 포함한 적용 대상 품목을 늘려달라는 것이 화물연대의 요구인데요.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물 이동이 멈추면서 항만 당국과 물류업계는 초비상입니다. 하루 5만 톤을 출하하는 현대제철 포항과 인천 등 전국 공장은 발이 묶였습니다. 강원과 충북 등 전국 시멘트 업체도 이틀째 육송 출하가 막히면서 출하 물량이 급감했고 기아차 광주 공장은 직원들이 완성차를 직접 몰아 개별 탁송에 나섰습니다. 조선업계도 파업이 길어지면 선박 건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주요 항만의 포화도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항만 당국은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임시로 쓸 수 있는 컨테이너 장치장을 마련하는 등 물류 차질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화물연대와 정부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광양항에서 YTN 오순열입니다. 네, 방금 장기화를 언급했는데 관련해서 대통령실 속보가 들었습니다. 이번 총파업 관련해서 정부는 일단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한 번 더 확인하는 내용의 속보인데요.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 국가 경제가 매우 심각함을 강조하면서 이때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강조한 건데 여러 번 언론 통해 언급됐습니다만 업무 개시 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에 커다란 지장을 줄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는 조치인데 국토부에서 어제 화물연대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는 내용과 함께 대통령실 속보를 확인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늘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가 1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이 50%, 물류비 증가와 원부자재 반입 차질에 따른 생산 중단이 각각 31%와 19%를 차지했습니다. 네, 앞서 속보에서 국토부 장관이 면담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또 관련해서 이 화물연대가 정부의 안전운임제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 화주 책임을 삭제한 악법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원희룡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부산 신항을 방문해 화주 처벌 조항 삭제를 추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철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화물연대 측은 관련 조항이 철회된 것은 사실이지만 개정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들어있던 내용이라 정부의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해서 이 화물연대 총파업 엄중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파업의 원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오늘 저녁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에선 화물연대 파업을 포함한 전국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화물연대 파업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죠. 아까 대통령실 속보도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간밤에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죠.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SNS 글에서 모두가 경제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는데 화물연대는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노조가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았다며 업무 개시 명령 등 대책을 검토하고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조금 전 브리핑에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파업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도 불가피하다고 거들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략적 의도로 진행되는 파업 때문에 전국 건설 현장이 멈추게 될 것이라면서 화물연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논의하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총파업이 시작된 것이라고 맞받았는데 각자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지 물리력을 앞세운 불법 행위를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운임제가 없다면 노동자들은 안전을 내놓은 채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짐을 싣고 도로를 달려야만 합니다. 도로의 안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이 안전운임제의 제도적인 정착과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오늘 저녁 만찬 회동을 갖죠. 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오늘 저녁에 만찬 회동을 진행하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비대위원들과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겠지만 우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에 뜻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안 등을 놓고도 의견이 교환될 것 같습니다. 네, 이들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여전히 첨예한 상황이죠.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어제 채택됐지만 예산안 처리 뒤 본격적으로 진행될 국정조사를 앞두고 여야 간 기싸움은 팽팽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 단독의 일방적인 국정조사 추진에 맞서기 위해서 고육지책을 택한 것이지 좋아서 합의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참사 진상규명을 정말로 원한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부터 파면하라며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양쪽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방으로 처리해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을 저지하려고 말하자면 고육지책으로 합의한 것이지 우리가 이 방법이 좋아서 합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가 더는 윤석열 정권의 이상민 장관 지키기를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야는 또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도 대통령실 예산을 심사하면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줄어든 대통령실의 예산을 원안대로 삭감하자는 야당에 여당이 여유를 두자고 맞서면서 회의가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계좌 추적에 나선 것을 둘러싼 공방이 거셌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조사를 받으라고 맹비난하자 검찰 수사에 말을 아끼던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검찰이 수사가 아닌 쇼를 벌인다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떳떳하게 검찰 수사에 응함으로써 먼지 안 털 1원이라도 받았으면 모든 공직을 내려놓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한 자신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연기 능력도 엉망인데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국정조사 신경전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까지 재점화하면서 여야 갈등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조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부와 지자체 고위 간부들이 무더기로 고발됐습니다. 류미진 총경을 비롯해 서울경찰청 상황실 관계자들도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1시쯤 한 시민단체가 무더기로 16명을 윗선을 중심으로 고발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분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해서 참사가 빚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안전관리위원장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용산구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맡는 고위 간부들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부분이 공수처 통보 대상이라 특수본은 통보 뒤 일반적인 고발 사건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수본은 이미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끝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소환할 방침입니다. 또 이미 한 차례 불렀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은 재소환할 예정입니다. 어제까지 연이틀 조사를 받은 용산경찰서 전 112 상황실장도 다음 주에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특수본이 또 이 서울경찰청 상황실 관계자들도 피의자로 불렀다고요? 네, 오전 10시에는 류미진 총경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로 출석했습니다.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없이 입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2차 조사 받으러 오셨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조사 때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셨나요? 직무유기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이었지만 오전부터 상황실이 아닌 본인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참사가 나고 1시간 20분이 흐른 뒤에야 상황실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한 건 20분 더 늦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이유입니다. 당시 류 총경에게 보고를 늦게 한 당사자인 서울경찰청 상황 3팀장도 오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는데요. 참사 피해를 키우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간주돼 업무상 과시치사상으로 입건돼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특수본은 류 총경 본인의 혐의뿐만 아니라 상황 3팀장의 보고 누락이 참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종합적으로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대지 조사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일정이 겹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그런데 참사 당시 용산 소방서 현장 지휘팀장의 보고 또 구호 조치가 적절했는가를 놓고 특별수사본부와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언제까지였느냐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어서 김다영 기자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을 입건한 이유를 설명하며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애초 소방에서 밝힌 첫 신고가 들어오고 약 45분 뒤인 밤 11시까지 적절한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방 무전 녹취를 살펴봤습니다. 현장 지휘팀장은 밤 10시 48분쯤 쓰러진 행인 약 70명 가운데 3분의 2는 안전하게 이동했고 육안으로 볼 때 20-30명 정도만 넘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밤 11시쯤엔 빠른 속도로 넘어진 행인을 일으켜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고 있으니 잠시 뒤 상황이 종료될 거로 추정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뒤엉켜 있었고 시민들까지 심폐소생술에 동참할 정도로 참사가 한참 진행되던 때입니다. 특수본은 이를 근거로 지휘팀장이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은 YTN과 통화에서 골든타임 발언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지휘팀장이 현장에 도착한 건 이미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인 4에서 5분을 지난 시점인데 이 시간 안에 다수의 인명을 구하긴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또 상황이 거의 종료됐다는 말은 골목길 전면부만 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소방노조 측도 무리한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표적 수사다. 이미 답을 결정해놓고 갖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수부는 뒤늦게 골든타임이라는 말에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니라며 스스로 세운 논리를 철회했습니다. 결국 참사 당일 밤 11시 때 현장 지휘팀장의 안일한 인식을 강조하기 위해 골든타임이란 용어가 튀어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함께 소방 또한 현장 책임자들에게만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특수본이 앞으로 지휘팀장에 대한 혐의를 어떻게 입증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제 새벽 구속기간이 끝나 풀려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석방 하루 만인 오늘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고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법원에 들어가며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 선거 자금을 지원했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김만배 씨와 같은 재판에 출석을 한 나무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쪽에 지분을 주는 조건으로 인허가 협상을 시도했다면서 법정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당시 협의는 비공식적으로 진행이 돼 구체적인 과정을 자신도 모르고 사업 추진과 관련해 신뢰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검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고인 사망 다음 날 안보실 주도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자진 월북 결론이 정해졌고 이와 배치되는 정보는 삭제하도록 정보기관에 지시가 내려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근거 없이 월북 몰이를 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 L로 지목이 된 20대 남성이 호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성년자들을 협박을 해 성창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으로 유포했는데 그렇게 퍼진 영상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 무려 1,200여 개에 달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L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국내가 아니라 호주에서 붙잡혔네요. 네, 경찰은 제2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이른바 L 사건의 주범으로 유력한 남성을 그제 호주에서 붙잡았습니다. L은 지난 2020년부터 텔레그램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1,200여 개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앞서 L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성착취물을 보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모두 2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범인 L의 신원은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4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 끝에 호주 시드니 인근에 사는 20대 한국인 남성 A씨를 L로 특정하고 현지 경찰과 공조해 체포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압수수색에서 나온 핸드폰에 피해자의 영상들, 유포되지 않은 영상들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던 텔레그램 계정도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은 현지 경찰에 증거 자료를 제공해 A씨를 기소하도록 돕고 추가 수사가 마무리되면 국내 송환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파악이 된 피해자는 얼마나 됩니까? 네, 9명인데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L은 SNS로 피해자에게 접촉해 신상 정보를 파악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로 가장하거나 과거 N번방을 세상에 알렸던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성착취물 629건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지 않도록 삭제와 차단 작업을 마쳤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는 심리 지원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생후 15개월 된 친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간 보관하며 양육수당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친부모에게 이에 앞서 숨진 또 다른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4살 친모 A씨와 29살 A씨의 전 남편 사이에 지난 2015년 12월 태어난 자녀가 있었고 아기가 생후 100일쯤 됐을 때 자다가 질식사로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다만 경찰은 당시 부검 등을 통해 아동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단순 변사로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자수한 20대 손자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5시 반쯤 경기 수원시 율전동에 있는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80대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관내 파출소를 찾아와 자수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김근우 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 사건의 주범 가칭 L이 호주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15개월 딸의 시신을 3년간 방치한 부부에게 과거 숨진 자녀가 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들 포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건 들여다보기 전에 마침 아까 김근우 기자 연결할 때 위원님께서 이제 마이크 차시면서 데려오는 게 맞는가 싶다는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한번 질문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 법은 어떻게 되는 호주 안에서도 지금 이 속칭 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 거 원래 그냥 A 씨라고 할게요. 이 A 씨가 지금 호주에서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 안에 그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들어와 있었고 호주 같은 경우는 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들어와 있는 이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어야 한다. 그걸 풀지 않으면 그것도 처벌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는 게 15년이고 풀지 않으면 10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조문을 다 하나하나 지금 찾아보다가 들어왔는데요. 그렇게 친다면 호주에서는 이게 병합이 된다면 25년까지 가능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했었어요. 그런데 김영란 그냥 법이 제대로 만들어졌고 그 양형위원회에 있는 김영란 그 위원장이 야 디지털 성범죄 판례 없다고 이거 형 낮게 가면 안 돼. 이거 제대로 좀 형량을 한번 확보해 보자라고 해서 조주빈 같은 경우는 43년을 받았으니까 제가 시청자님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호주법이 적용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송환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이 법에 따라서 처벌받고 우리나라 들어온다고 이 A가 처벌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형법 7조에 보면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을 집행받은 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대한민국 형법 안에서 그냥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호주에서 15년을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15년을 받았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시 와서 하는 건 이거 이중 재판도 아니고 기팔리기 저촉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중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또 우리나라 형사법정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형사법정에서 30년이 나왔어요. 그러면 15년 받은 거 형기 산입하고 나머지 15년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형벌을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경찰이 데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피해자 전부 다 대한민국 미성년자 9명의 미성년자의 1200건의 영상물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호주와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보고 물론 호주 안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호주의 형사사법 주권이 포함되는 거는 맞지만 피해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송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이 유력 용의자 L이 호주에서 검거가 된 건데 주요 혐의도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지금 피해자가 9명의 미성년자였고 이 미성년자한테 저는 수법이 그냥 제가 잔인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잔인하고 나쁘고 입으로 담기조차도 악랄한 수법인 게 그 아까 불꽃 추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 A가 사칭을 하는 거예요. 나 너희들 보호해 줄게. 보호해 줄 테니까 나한테는 이야기를 해봐.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그건 제가 머릿속에 상상인데 그 피해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네가 어떤 성착취물을 보냈니? 내가 그 성착취물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너를 도와줄게라고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형태로 그 성착취물을 받고 그걸 받게끔 만들었다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성적 유해의 대상인 영상물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제3자들의 그 성적 유의를 위해서 사용됐다는 것은 제가 봐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해서 피해자 9명에 1200건, 그중에 이제 한 600건 정도는 삭제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이 삭제라는 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삭제하셔야 됩니다. 국가에서는. 이게 우주보다 넓은 인터넷 공간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정말로
미성년자의 미래를 지우고 미성년자의 인격을 지우는, 그리고 그 미성년자가 정말 믿고 싶어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의지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A씨 반드시 엄중 처벌해야 되고, 호주에서 처벌한다면 우리나라에 와서 또 처벌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데리고 온다면 우리나라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다시 호주에 보내서 다시 호주에서도 처벌받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범죄는 정말 발본색원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주보다 넓은 인터넷 공간에서 L은 수시로 텔레그램 대화명을 바꿨습니다. 장기간 범행을 해왔는데 뭐 사실 8월 말에는 또 잠적하기도 했고, 어떻게 신원을 특정하고 수사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경찰에게 진짜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게, 이 자칭 L이라는 사람이 야, 이건 너무 좋은 공간이야. 이건 정말 범죄를 숨기기에 아주 최적의 공간이야. 네. 뭐 어떤 외국의 기관이 오더라도,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뭐 말할게요. 미국 FBI가 오더라도 나 못 잡아. 뭐 이런 뻔뻔스러운 말을 했는데, 정말 대한민국 경찰 140번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이버 범죄는 한 나라의 범죄가 아니고 이게 초국가적 범죄잖아요. 그러면 이게 IP가 막 돌아다니면 그 IP가 돌아다니는 외국에 다 협조 요청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140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A가 호주에 있는 게 특정되었고, 이 A를 호주에서도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호주 경찰과 대한민국 경찰이 서로 협업해서, 아마 처음일 거예요. 대한민국 경찰이 호주에 직접 가서 이렇게 합동으로 검거를 했는 건 처음인데, 어떻게 보면 경찰청이 이러한 미성년자의 아픔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지금 140번 영장 받는 거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특정되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 경찰이 그 얘기했던 것 정말 마음속에 많이 와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범죄자가 대한민국이 아닌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미성년자를 위해서 우리는 범인을 찾겠다라고 했던 경찰의 말이 저는 마음을 굉장히 크게 울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 현지 경찰과의 어떤 공조 수사도 큰 성과를 보인 듯한데, 그 L이 지금 뭐 진술을 통해서는 제작에 관여하지 않고 동영상을 내려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는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를 좀 시청자분께 편하게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인터넷 공간은 비대면 공간이에요. 비대면 공간이고, 조주빈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 아이디 몰라, 그 사람 몰라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범죄 단체를 범죄 집단 조직죄라는 걸 적용을 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A씨가 주장하는 거는 나는 이걸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걸 내가 이렇게 다운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A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만드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중간책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뿌렸다면 경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범죄 집단을 적용하기에는 아직 어렵다. 그래서 범죄 집단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이 A씨를 우리나라 대위로 데리고 오는 게 필요하다. 지금 전체적으로 관련해 있는 사람이 25명일 거예요. 25명에 9명이 구속받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관계되는 사람이 역할 분담을 하고, 그 역할 분담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건 범죄 집단 조직이고, 그러면 내가 만들지 않더라도 범죄 집단이라는 건 한 몸이잖아요. 그 한 몸이면 내가 오른손이 영상을 만들고 왼손이 그 영상을 뿌린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에서 자기가 만들지 않았다는 거는 이 사람이 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같은 집단이 만들어주고 집단에서 어떤 뭐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네가 안 만드는 것 관계없다라고 법원은 이야기할 거예요. 네가 이야기했는 것 중에 네가 만들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의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범행을 너의 범행으로 옮겨냈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2의 N번방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N번방 사건이 N차로 나오지 않기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위원님과 좀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찰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 영상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L 같은 경우는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뭐 일단 호주 안에서는 호주법이 적용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포렌식 2대가 있는데 하나는 초기화를 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도 이게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잠재적인 어떤 그 범인이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형사법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초기화시켜도 100% 우리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쓰지 않으면 초기화시켰다 할지라도 숨어 있는 그 백도어를 통해서 충분히 어떤 그 영상을 갖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초기화가 안 되었대요. 이 안에는 그 성착취물, 미성년자의 영상에 착취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받는 거예요.
그거를 제작했다면 더 가중처벌 받는 것이고 그거를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옮겨냈다면 이 또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동 청소년 그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 제작 처벌할 수 있고 영리 목적 배포 처벌할 수 있고 소지 처벌할 수 있으니까요. 호주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저희들보다 대한민국보다 더 촘촘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요. 거기서도 그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옛날에 기억났어요. 태국에서 굉장히 악한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오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태국에서 태국법 위반을 저질러요. 그럼 태국법 위반을 저질렀으니까 태국 형사처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정시설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민의 생명을 무고하게 빼앗았거든요. 그때 대한민국 검찰에 있는 국제형사과장하고 그 당시에 차관이 직접 태국에 부탁해서 우리나라 좀 보내줘. 우리나라 보내서 우리가 처벌하고 다시 너희 나라에 보내줄게 라고 해서 왔던 게 있으니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도 말씀드리지만 9명의 미성년자를 지운 사건이라면 범단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시 우리한테 보내서 우리가 수사 마치고 다시 보내줄 테니까 대한민국 형사사법 믿어주세요. 호주 일단 보내주세요. 우리가 조사하고 다시 보내드릴게요. 당신 형사사법 주권 침해하는 게 아니니까 한번 보내서 우리 형사사법 주권도 지키고 호주의 형사사법도 지킬 수 있는 양수겹장의 어떤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FBI도 못 잡는 거 한국 경찰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경찰 관계자가 하는 말은 피해자에게 숨기지 말고 무조건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또 당부 이야기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뭐 지금 또 혹시라도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피해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좀 접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당부의 말씀 드린다면요. 제가 옛날에 아마 YTN이었을 것 같은데 모 패널이 나오셔가지고 이 성착취물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도 처벌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서 그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앵커분에게 제가 좀 야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 절대로 내가 힘들 때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준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영상을 찍었는지를 알려주는 것 자체는 저는 절대로 죄가 아니고 관심 받고 싶어서 이탈을 하는 어떤 그런 데가 있어요. 이탈계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혹시나 부적절한 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절대로 그게 가해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범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형사사법 주권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피해자의 진정 어린 자기의 어떤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경찰이나 검찰에게. 그래서 혹시 이런 피해가 9명인데 9명 이외에 혹시 이러한 A씨로부터 어떤 협박이나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유혹으로 영상이 만들어졌다면 반드시 국가기관에게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절대로 처벌받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처벌받는다면 저도 목숨 걸고 여러분들 지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피해 사실 꼭 수사기관에 신고하셨으면 그래야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침 화면 속의 경찰 관계자의 얘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혹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기를 이란 말을 강조하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도 YTN도 스토킹 관련 사건도 여러 건 보도하고 관련 재판들도 이제 보도하는데 최근 관련 기사 보시고 머리를 갸우뚱 아마 한 대목이 아닐까 싶거든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도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뭐 일반 스토킹 기사인데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게 판결이 이제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님. 사람은 불완전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불충분해요. 그래서 A라는 판사가 이런 판결을 했고 B라는 판사가 다른 판결을 했다고 틀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모여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집단 어떤 그 인식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과거에는 무죄 판결을 2번이나 했어요. 그것도 인천에서 2번 다 무죄 판결이 왔는데 어떤 느낌인가 하면 휴대폰에 이렇게 전화를 해요. 휴대폰 전화하면 벨 소리가 띠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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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울리는 거는 이 전화기 고유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향을 보내야 되는데 전화를 걸어서 나오는 이 소리는 이 휴대폰 자체에서 일어나는 고유한 소리인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전화번호도 이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내용인 거지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판사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법문에 좀 충실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스토킹법에서 말하는 음량이라는 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면 문자하고 가는 게 그게 흔히 말해서 음량이나 목소리나 이런 거고 글자가 가야지 소리가 울리거나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전화번호는 휴대폰에 고유한 기능이지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한 건 아니다. 이래가 2번이 무죄가 나왔어요. 예. 이해는 되시죠? 예. 그다음에 요번에 유죄가 나왔는 거는 판사님의 시각이 바뀌었는 거예요. 이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건 아니지만 이 휴대폰 전화를 이용하는 거는 그 소리는 그 소리 자체가 음량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전화번호도 그 자체가 글자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또 요번에 최근에 나온 것은 유죄 판결이 나와서 과거에는 2번의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새로운 유죄 판결이 나와서 이 두 판례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음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처벌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판사님의 다른 생각은 이건 음량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여성 변호사회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게 법리 해석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공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만 시청 여러분 약간만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예. 법은 목적론적 해석이 가능해요. 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서 유추는 되지 않지만 확대 해석은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도 물론 판사님의 두 분 다 의중이 다르기 때문에 한 분의 판사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판결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한다면 네. 충분히 저는 스토킹 처벌법의 입법의 취지와 목적을 생각한다면 이 휴대폰 전화를 받건 받지 않건 그것이 음량으로 소리가 나는 게 정보통신망을 사용한 음량이건 음량이 아니건 그 글자가 이 휴대폰 기능에 고유한 기능이든 아니든 그 글자가 가는 건 맞잖아요. 그렇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기 딱 끊었는데 한 30통, 40통이 확 올라오면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예. 그것도 이미 전화번호가 누군지를 확인하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고 정말 받지 않고 싶은 사람이 30통을 1분 단위로 보냈다고 하면 그럼 충분히 저는 두려울 수 있을 것이고 지속적 계속적인 어떤 스토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고등법원, 대법원이 따로 판단하겠지만 저는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나온 판사님의 생각이 조금 더 제 법리적 판단에는 이 과문하고 일천하지만 맞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 2번 무죄 나왔잖아요. 예. 그 무죄 나오는 것도 원래 피해자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법원에서는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끝났는데 저는 인천지검 그 검사장님하고 그 사건을 했던 이거는 뭐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일이라서 그 검사가 원래는 공소기각으로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런데 그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이유 무죄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2개 무죄, 예. 흔히 말하는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그것도 다투고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상급심에 올라가면 하나의 어떤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국회에 한 가지 더 바란다면 이런 어떤 생각에 다를 수 있는 법문이잖아요. 그럼 좀 빨리 고쳐가지고 피해자의 시선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진 목적을 고려해서 네. 이런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좀 명확하게 법문의 규정을 손절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여성 변호사회가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맥락을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죠. 예.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안타까운 사건이라 다시 한번 좀 위원님과 함께 들여다보면 15개월 된 딸이 숨진 이후 3년 동안이나 시신을 숨겨놓고 양육수당까지 받아온 정말 비정한 친부모가 붙잡혔습니다. 네. 뭐 사실 이게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부검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인을 밝히지만 부검은 3가지를 하는 거거든요. 누가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근데 지금은 언제와 누군지는 대략적인 알 수 있는데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 원인을 이제 부검을 통해서 이제 밝힌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거는 아니 그냥 이거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가 뭐 이게 흔히 말해서 그냥 뭐 자연사를 했다 할지라도 아이가 사망하면 아예 양육비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양육비 수당을 계속 받아왔다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사망은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 되지만 예. 이런 부정수급하는 부분은 분명히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국가에서 수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정수급이 없도록 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 김치통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뭐 좀 보관하고 이렇다고 하는 참 전해드리기도 참 좀 비정하고 좀 불편한 그런 네. 소식이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태어난 지 100일 된 자녀가 숨졌던 사실이 또 추가로 발견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연의 일치가 반복이 되면 그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도 마음은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 사망했는 것?
그 전에 100일 된 아이가 사망했는 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들 수 있는데 네. 경찰에서 부검했답니다. 그 100일에 사망했을 때 부검했을 때 단순 변사 사건이라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물론 뭐 경찰이 제대로 했겠니? 이렇게 의심만 안 하신다면 이건 제대로 된 부검이 됐을 때 그냥 혼자 자다가 이렇게 질식사했는 모습으로 결론이 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연한 일치였지만 뒤에 있는 사망은 부검 결과는 자연사, 변사로 처리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 사건 사고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지난해 8월 이후 1년 3개월 동안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3.25%까지 훌쩍 뛰었습니다. 기준금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여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점차 커질 전망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시절 연 0.5% 수준에 머물렀던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인상된 뒤 올해 두 차례 빅스텝을 거쳐 빠르게 올랐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3.25%까지 올랐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대부분이 최종금리 수준은 3.5% 이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3.5%가 바람직하다는 사람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3.75%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도 2명이었습니다. 3.25%도 괜찮다는 의견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외환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 요인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최종금리를 저희 고려했다면 이번에는 금융 안정 상황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최종금리까지 도달한 뒤에도 금리가 언제 다시 하락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창용 총재도 지금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종금리에 도달하는 시점 자체는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짧으면 내년 초, 길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밖에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경제 성장률이 상당 부분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경기 침체 우려를 감안한 물가를 잡기 위한 선택이지만 대출자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수신금리 등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 대출금리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는 것은 예상하면서도 할 수 없이 추후 고통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자금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는 점이 대출금리 상승세 둔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이 자금 쏠림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압박에 나선 가운데 은행권은 내부 검토를 거쳐 수신금리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올겨울 적용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까지 줄인다는 계획인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외에 부산과 대구에서도 운행이 제한되고 석탄발전소 가동도 중단됩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부터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다시 제한됩니다. 내년 3월 말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엔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는데 12월부터는 수도권 외에 부산과 대구에서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의무화하고 세종과 울산 등은 시범 단속합니다. 석탄발전소도 최대 14기가 가동 정지하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 따라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대형 사업장 350여 곳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도 강화됩니다. 미세먼지 감축 목표치를 주고 원격 분광 감시 장비를 새로 도입해 단속하는데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쬐어 멀거나 접근이 어려운 배출원의 대기오염 물질 농도까지 상시 측정하기 때문에 단속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농어촌과 도심에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차단하고 공사장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과 비산먼지 억제 조치 위반 단속을 강화합니다.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1년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국정 과제에 따라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고농도 시엔 건설과 환경미화, 택배업 등 5개 작업자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윤영입니다. 오늘 오후 늦게부터 중서부 지방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와 영서 북부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까지 중서부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으로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보여 시설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날씨가 추워지겠고 휴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가며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절 독감 환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 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13.9명으로 직전주에 13.2명에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의 독감 의심 환자가 크게 늘어 외래 환자 1000명당 41.8명으로 직전주 31.8명에서 27%나 늘었습니다. 올겨울 독감 유행 기준인 4.9명의 8.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7세에서 12세가 22.7명, 19세에서 49세가 18.2명 등 소아와 청장년층 모두 유행 기준의 2배에서 4배를 웃도는 독감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료 대응 강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 내놨습니까? 가장 먼저 병상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20만 명까지 대응 가능한 병상을 확보하고 치료 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중증 병상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 취약시설 방문 진료와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 기동 전담반을 1월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의료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건 겨울철 재유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서입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5만 3천여 명으로 전주 대비 4천 명 넘게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453명, 사망자는 55명입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는 지난주 409명이 새로 발생했는데 전주보다 16%나 늘어난 데다 10명 가운데 9명이 60대 이상이라서 고령층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동절기 추가 접종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요. 추가 접종 간격을 단축한 데 이어서 11세 이상 백신 접종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고 오늘은 6개월에서 4살 사이 영유아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수입을 허가했습니다. 이번에 영유아용으로 승인된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 기반으로 기존 5살 이상 어린이들의 기초 접종에 사용했던 백신과 효과가 같습니다. 이 백신으로 3회 접종이 기본인데 1회 접종 뒤 3주와 8주 차에 추가 접종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그제 서울 창천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모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집 현관문에는 여러 달 동안 밀린 전기요금 고지서가 붙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모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는 포함돼 있었는데 이사를 온 뒤 전입신고를 안 해 복지 지원은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이제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저희가 진행에 조금 서툴었던 점 양해의 말씀드리고 대책에 대해서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박앵커가 읽었듯이 세모녀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먼저 소개를부터 해주시죠. 예, 우선 저희가 어제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대책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예. 우선 위기 가구를 정확하게 발굴하고 발굴한 위기 가구에 대해서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사회 여건에 따라 여건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보완
지원하겠다는 것이 큰 줄기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일단 발굴과 관련해서는요. 정확한 정보 입수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스템상 위기 관련 정보를 34종을 입수하고 있는데 보다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 위주로 그거를 44종까지 확대를 하고 네. 그 정보를 토대로 위기 가구를 선정하는 모델을 개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스템 이외에 현장에서 직접 어려우신 분들을 접촉하시는 의료사회복지사 네. 또 집배원분들에게 관련 정보를 입수를 하고요. 또 공적 체계로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과도 협력을 해서 발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기 가구를 정확하게 발굴해서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로 이제 요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장관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기사도 알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아까 그 창천동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보면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이런 경우 어떻게 이어가서 좀 들으면 될까요? 이게 이제 참 매우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네. 지난 7월에 있었던 수원 세모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희가 위기 가구라고 선정은 했는데 네. 막상 지원을 해드리러 갔더니 살고 계신 주소지와 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또 연락처를 확보할 수가 없어가지고 실제 지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책에는 직접 사시는 곳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우선 행안부에서 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위기 가구가 실제 그 주소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통신사,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를 저희가 입수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방안을 근거를 만들 겁니다. 네. 그리고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살고 계신지 안 살고 계신지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이나 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강제 개문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만들 계획입니다. 네, 조사 방법도 다양화하고 또 구체적인 절차도 만드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보 종류도 좀 늘리고 분석 방식도 바꾼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단 정보의 양도 확대하고 질도 높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는 건강보험의 그 연체 기간만 저희가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분이 암이나 그다음에 중증 질환, 희귀성 난치 질환을 알고 계신다면 그 정보도 같이 입수해가지고 저희가 위기 가구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 연체 정보뿐만 아니라 질병, 고용, 그다음에 은행 채무 정보까지 저희가 입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정보를 입수하는 그 주기를 2달에서 1달로 축소를 해서 주기를 최신 정보를 입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발굴한 모델이 중요한데요. 이때까지는 모델을 전국적으로 동일한 모델을 썼는데 이제는 대도시, 중도시, 농어촌 이렇게 모델도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개인 중심에서 세대 중심으로 그걸 바꾸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지자체에서 의욕적이신 분들은 자체 그 모델도 개발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보도 제공하고 협조할 계획입니다. 네, 촘촘한 위기 가구를 발굴해서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말씀 쭉 들어봤는데 결국 이런 내용도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인력 충원이라든지 지원 대책도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마련돼 있나요? 일단 복지 서비스 확충은 정부가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 잘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물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모든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사상 최고인 5.47%까지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긴급할 때 필요하신 긴급복지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의료비 지출이 너무 많으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도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인 장애인, 어르신,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또 공적 자원만으로는 위기 가구를 돕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기 가구가 발생을 하면은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해서 보다 촘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또 요즘에 복지 분야 중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가 자립준비 청년.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에서 바로 나와서 자립을 해야 되는 청년들인데 네. 이 청년들 2명 중에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 이런 또 자료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달달이 지원해드리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립 정착금도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신 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주거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깨끗한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한 2,000호 정도 우선 공급하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부담도 낮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적인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의 인력을 확충하고요. 그다음에 또 자립 청년 스스로가 멘토가 되는 그러한 자조 모임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예. 아까 심리적 지원이란 말씀이 크게 들렸는데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재원 마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자립 준비 청년에 필요한 재원이 내년에는 한 570억 되는데 네. 이미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발표한 그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해서는 한 900억 원, 연간 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 정부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또 소요가 발생한 것이 있어가지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70억 정도 수준을 증액을 해주셔가지고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과정에서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그다음에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네. 예. 또 복지부 장관이 나오셨으니까 코로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예. 텐데요. 네. 지금 겨울철 재유행 대비해서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계량 백신 접종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접종률이 많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좀 대비책이 있습니까? 예, 접종률이 낮은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미 한번 걸리셨던 분들도 많고, 네. 그다음에 백신 효과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또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잦은 접종에 따른 피로도가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다시 접종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에 걸리셨거나 백신을 맞으셨어도 예. 시간이 지나면 급격히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특히 새로운 변이에 대한 대응력은 무척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12월 18일까지 집중 접종 기간을 설정을 해서 네.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고요. 아시다시피 접종 간격을 또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기간 단축에 따라 다음 주에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장관님도요? 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과 감염 취약 시설에 계시는 거주자, 종사자분들은 꼭 맞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재유행 상황에서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지금 실내 마스크 착용 언제 네. 벗을 것이냐 이 부분 궁금하신 네.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재유행 끝나면 벗을 수 있는 겁니까? 예, 늘 뭐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 그 예방 효과, 그다음에 국민의 편의 등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전문가들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겨울철 재유행이 안전하게 넘어간다면 마스크 벗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전 국민이 이해관계자이지만 또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부분, 국민연금 아니겠습니까? 네.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집중적인 질문 받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OECD에서 권고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미래 세대의 부담은 줄이고 지금 세대의 불편을 좀 줄이는 방안인데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네. 장관님은 어떤 아이디어 갖고 계십니까? OECD에서 권고하신 것은 뭐 저희가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그렇지만은 전문가에는 또 의견이 또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얼마 받고
받고 얼마를 내고 얼마 받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 개혁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겁니다. 예.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되고 또 적정한 노후 소득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 저희가 현재 그 재정 재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네. 재계산이라 하면 장기적인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정이 얼마 정도 부족한지, 그래서 보험료를 얼마나 더 걷어야 되는지를 이제 추정하는 건데, 요 추정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갖고 개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네. 정부가 개혁안을 딱 제시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벗어나서 국민들과 같이 개혁안을 만드는 그러한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그와 같은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국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금 특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금통이 말씀하셔서 좀 늑장 출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네. 국회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민간 자문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혁안을 네.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적극 참여할 계획이고요. 문제는 그래도 국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자 복지 문제부터 국민연금까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장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에 대한 9차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EU가 자국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최근 위성에서 촬영한 우크라이나의 밤 사진입니다. 도시의 불빛이 선명한 다른 나라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암흑천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계속된 공습으로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전력 없이 올겨울을 견디도록 하는 야만적인 테러이자 전쟁 범죄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추가 제재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working hard to hit Russia where it hurts. To blunt even further its capacity to wage war on Ukraine. And I can announce today that we are working full speed on a 9th sanctions package. 또 8차 제재안에 포함돼 다음 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와 관련해 아직 내부 이견이 있지만 가격 상한제 승인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Мы исходим пока из установки президента Путина, из его позиции о том, что мы не будем поставлять нефть и газ тем государствам, которые ведут и присоединятся к потолку. 또 우크라이나군의 역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표적만 공격했을 뿐 민간인이나 관련 시설을 공격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한다면 국민들의 고통을 끝낼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혀 이번 공격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유럽연합 EU가 내년 역내 저장고를 채우는 데 필요한 가스의 15%를 공동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산 가스는 공동 구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타스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 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에너지 이사회 특별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자폭 드론 사용법을 가르치던 이란인 교관들이 크림반도에서 살해됐다고 우크라이나 안보당국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올렉시 다닐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서기는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이들을 제거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다닐로 서기는 이란인 교관들에 대해 테러리스트에 협력하고 우크라이나 파괴 행위에 참여하는 자들은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영국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정부 내 주요 보안시설에서 중국산 폐쇄회로 TV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미국은 2019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정부기관의 중국산 CCTV 조달을 금지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는 중국 국가정보법을 적용받는 기업들이 생산한 CCTV 카메라를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건물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각 부처에 하달했습니다. 기존에 도입된 장비의 경우 내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분리하고 추후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권고도 포함됐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2017년 시행된 국가정보법에 따라 공산당 지도부인 정부 요구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서방에선 중국 기업이 자국 장비에 정보를 몰래 빼낼 장치를 넣어뒀다가 이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안보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올리버 다우던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하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정부 시설 내에 화상 감시 장비 설치와 관련해 현재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중국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하이크비전, 다우아 테크놀로지 등이 제조한 CCTV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은 2019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하이크비전과 다우아 등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들의 제품 조달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 기관에서 이들 회사의 제품들은 퇴출 수순을 밟았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지난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자국 내에서 중국 기업이 생산한 화상 감시 장비에 대한 판매 금지 규정을 수립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본 정부가 사거리 3,000km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2030년대 중반쯤 홋카이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도서 방어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지상 발사형 미사일을 1단계 난세이 제도, 2단계 후지산 주변, 3단계 홋카이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에서 3단계로 배치되는 미사일은 모두 센카쿠 12를 사정권에 포함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에 오른 문신이자 또 징비록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서해 류성룡 선생의 것으로 보이는 옛 달력이 일본에서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료엔 특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최후 모습이 기록돼 있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노승석 여해고전연구소장과 함께 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목만 보시고 이름이 비슷해서 영화배우 다이어리인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류성룡 비망기임 대통령 직접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유성룡 비만기 대통령. 네.
예, 좀 길어서 좀 읽기도 어렵고 의미 파악도 바로 어렵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네. 그러나 원본을 보면은 정확하게 대통령이라는 세 글자로 적혀 있습니다. 네. 그 밑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간지가 적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이라는 의미는 크게 통일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책력이다라는 의미로 바로 대통령이라는 세 글자로 의미를 써왔던 것인데요. 네. 누구든지 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1년에 대한 365일에 대한 메모리 형태로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특히 조선 사회에서는 이제 음양오행, 간지와 대입을 해서 별자리 등을 이제 기입을 해가지고 그날 그날의 길흉을 따집니다. 어느 날에는 길하고 어떤 네. 일을 해야 좋고 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게 바로 대통령이죠. 자 근데 이건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대통령이지만은 예. 유독 유성룡 비망기입이란 말을 붙인 것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바로 유성룡 선생만의 특별한 기록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성룡 비망기입이란 말을 붙인 거죠. 그럼 비망기입이란 말은 어떤 말인가? 잊어버릴 것을 대비해서 잊어버릴 네. 것을 대비해서 기록들을 적어둔다 이런 의미가 비망기입이라는 말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편리상 붙여진 게 이제 이러한 유성룡 비망기입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소장님의 설명 들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등장하고 400여 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거든요. 서둘러서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류성룡 선생의 탄식이 등장해서 화제인데 직접 좀 네. 소개해 주시죠. 탄식이 참 마지막 구절에 오호라 이런 네.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호. 원본을 보시면은 이제 좀 상당히 일반인이 보기 어려운 상태로 적혀 있는데요. 네. 충무공의 그런 마지막 전투 상황을 평소에 늘 기억했다가 1600년 경자년에 이거를 특별한 메모로 이렇게 네. 적어둔 것을 경자년의 책의 표지에 이것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이 책력을 사용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나 네, 소장님. 특히나 이 이순신 장군을 부하들이 말리는 내용은 유성룡의 징비록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징비록에는 이 마지막 상황에 대해서 네. 탄환을 맞았다라고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순신 장군께서 직접 활과 돌을 무릅쓰고 나아가려고 하니까 부장들이 진두지휘하는 것을 말리며 말하기를 원문에는 대장불의 자경이라고 되어 있죠. 대장께서 스스로 가볍게 하시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네. 스스로 가벼이 해서는 안 되십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표현이 당시 사료라든지 관련 문헌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장은 이순신 장군을 말할 텐데 스스로 가벼이 하시면 안 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는 설명이었는데 소장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게 1598년 무술년이고 사실 400년 넘는 전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번에 공개된 대통령 같은 경우는 2년 뒤인 경자년이거든요. 2년의 시차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어제 많은 그 보도와 함께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쭉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전사하신 후에 그 다음에 1599년 2월 8일자의 선조실록을 보면은 행조정랑 유은양이 이순신에 대한 전공을 선조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4월 25일 날 이순신에 대해서 업적을 인정하고 사당을 세우는 것에 대한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홍문관에서 보고를 하죠.
자, 그 뒤에 1600년 1월 29일에 선조는 직접 언급을 합니다. 그동안 이순신에 대한 사당을 국가 차원에서 세우는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까지 세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뭘 했느냐라는 질책성의 얘기를 합니다. 네. 이 과정을 봤을 때는 전사 후에 1599년 이때가 기해년이죠. 이때부터 충무공에 대한 업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사당까지 최초로 건립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선조로부터 직접 나왔던 것이죠.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정의 분위기에 맞춰서 유성룡 선생도 네. 지난날에 대한 전사 상황을 기억하면서 예. 적어둔 내용을 경자년에 책력의 표지로 삼아서 예. 본인도 역시 이것을 하나의 중요한 자료로 늘 읽고 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순신 장군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해석이 됐는데 옛 명제상의 어떤 다이어리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최후를 한번 들여다봤고 이런 이순신 장군 기록 말고도 1600년 경자년 풍경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다이어리엔 날씨도 좀 기록하고 약속도 좀 기록하는데 어떤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나요? 예, 경자년의 대통령을 보면은 물론 이제 날짜별로 주요한 일들, 주요한 사건들, 또 특기할 만한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진 않지만은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조목조목 적어두셨는데요. 네. 특히 그 일본에 잡혀간 강항에 대한 이야기가 6월 5일자에 붉은 색깔 글씨로 주소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네. 본인이 보기에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뭐 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어머니를 모시고 꽃을 구경했다라는 이야기, 또 어머니에 대한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 시간은 거의 다 됐고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건 결국 이 질문인 것 같거든요. 자, 대통령의 사료적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네. 기록은 아니지만 사후에 이순신의 그 전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료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담긴 표지의 내용, 이게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예. 결사적인 전투 상황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전사설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오해를 불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이순신의 업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유성룡과 이순신의 그런 남다른 우정 관계를 알 수 있는 네. 중요한 그런 사료로서 높이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처럼 심하게 흘려쓴 초서체라서 해독이 까다로웠다고 했는데 소장님의 좀 친절한 설명과 함께 잘 들었습니다. 네, 노승석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구에선 국내 3대 미술품은 장터로 꼽히는 대구 국제 아트페어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비디오 아트의 거장인 백남준 작품부터 또 국내외 유명한 작가들의 다양한 미술품, 팝아트 작품까지 전시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국제 아트페어 디아프가 열리고 있는 대구 엑스코에 나와 있습니다. 네, 관람객들 모습도 보이는데 이번에 5,000점 넘는 작품이 전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곳 전시장에는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수없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방송 전에 제가 이 전시장을 쭉 한번 둘러봤는데요. 미술품에 크게 관심이 없는 제가 봤을 때도 매력적이고 눈길을 끄는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색만 이용하면서도 기법과 소재의 특성을 잘 살려서 매력을 뿜어내는 작품들이 제 눈길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전병화 디아프 운영위원장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대구 아트페어로 불리던 행사가 이번에는 디아프 대구 국제 아트페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5회째 맞이하는 대구 아트페어가 올해 디아프로 명칭을 바꾸면서 많은 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 MZ세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인플루언서들이 그 이제 그 젊은 컬렉터층들의 작품 이제 구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자기들이 그 구입한 그런 어떤 노하우나 작가를 선택하는 그런 기준들을 공유하는 그런 라이브룸에서 그 방송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디아프에서 눈여겨볼 만한 작품이 있으면 어떤 작품이 있는지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해외 작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의 그 피카소라고 불리는 조지 콘도의 원화도 볼 수 있고요. 지금 미술 시장에서 가장 핫한 조엘 메슬라라는 작가의 그 원화도 몇 점 지금 출품되어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감동이 있을 겁니다. 많이 오셔서 관람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많은 관람객이 주목하는 작품 가운데는 비디오 아트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백남준 선생의 작품도 있었습니다. 백남준 선생이 자신이 자주 쓰던 멜빵과 시계, 또 카메라 등을 활용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로봇으로 표현한 작품인데요. 이 한 작품의 가치만 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번 대구 국제 아트페어 디아프에는 국내외 130곳 가까운 갤러리가 참여하는데요. 1,200여 작가의 작품을 5,000점 넘게 선보입니다. 또 팝아트 특별전도 진행되고 미술품에 관심을 쏟는 MZ세대를 겨냥한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트페어는 27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미술품을 한 장소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장에 나오시기 어렵다면 온라인에서 작품을 만나는 온라인 뷰잉룸을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집에서도 작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국제 아트페어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통일부가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인도하겠다는 제안을 끝내 응답하지 않아 관련 지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통일부가 지난 11일 북측에 사체를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북한의 입장 표명이 없어 일주일을 더 기다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23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군남댐 인근에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 한 구와 유류품이 발견돼 정부가 시신 인도 여부를 북측에 타진해왔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선원을 살해해 현지에서 실형을 산 우리나라 선장이 우리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는 살인 혐의로 71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류선 선장인 A씨는 2018년 1월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항에 정박하던 중 50대 기관장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현지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나 이달 초 귀국했으며 인천공항에서 다시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충남 천안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출장 세차 직원 등이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고법은 A씨에게 금고형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어야 하지만 배정합의 결정 없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한 건 관할 위반이고 원심 판단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어제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수확한 우리 대표팀이 오늘 곧바로 휴식 없이 훈련을 재개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재원 기자. 네, 카타르 도하입니다. 네, 허재원 기자 어제 직접 현장에서 경기 지켜봤을 텐데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어제 우리나라와 우루과이의 경기가 열린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앞입니다. 오늘은 이곳은 경기가 없기 때문에 어제 경기장을 뜨겁게 달궜던 응원 열기는 차분하게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나라와 우루과이의 H조 1차전 4만 천여 만원 관중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두 팀 응원단의 수는 얼핏 비슷해 보였지만 경기 내내 우리 응원단의 함성이 훨씬 크게 울렸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근소한 열세가 예상됐지만 우리 선수들이 침착하게 경기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우세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주장 손흥민 선수의 투혼이 돋보였는데요. 마스크를 쓴 채로 풀타임을 뛰며 경기 내내 동료들을 강하게 독려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두 팀 모두 몇 번의 득점 기회가 있었지만 골문을 여는 데는 실패했고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로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4년 전 러시아 월드컵 독일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 이어서 2경기 연속 무실점을 이어갔습니다. 월드컵에서 2번 만나 모두 졌던 우루과이와도 처음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제 남은 경기가 더욱 중요해졌는데 오늘도 휴식 없이 곧바로 훈련을 이어갔다고요? 네, 일단 우리 대표팀은 1차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우리보다 강호로 평가됐던 우루과이를 상대로 승점 1점을 수확한 건 분명 성공적인 결과인데요. 이제 남은 가나와 포르투갈 중 1승 이상을 거둬야 16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가나와의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밤 10시입니다.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표팀 경기 다음 날인 오늘도 휴식 없이 곧바로 훈련을 이어갑니다. 어제 수비의 핵심 김민재 선수가 가벼운 근육 통증을 호소했는데요.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루과이전에서 우리가 골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의 회복 상황에도 더욱 관심이 집중됩니다. 어제 포르투갈과 가나의 경기는 열띤 공방전 끝에 H조 최강으로 평가되는 포르투갈이 3대2로 가나를 이겼는데요. 역시 두 팀 모두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역시 수비벽을 먼저 탄탄히 한 뒤에 상대적으로 허점이 보이는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마스크 투혼을 펼친 벤투호 캡틴 손흥민이 영국 언론이 뽑은 경기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후반에 교체 투입된 조규성과 이강인까지 태극전사를 향한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루과이전 이모저모 김철희 기자가 전합니다. 우루과이전이 끝난 뒤 국내 팬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도 최선을 다한 손흥민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 그래도 이거 쓰고 하는데 뭔가 많이 불편했을 건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게 멋있었습니다. 외신과 상대팀의 관심도 캡틴에게 집중됐습니다. BBC는 경기 최우수 선수로 손흥민을 선정했는데 두 명의 선수를 제치고 위협적인 크로스를 날리는 등 강렬한 모습을 보였다. 잠재력만으로도 관중을 흥분시켰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공식 트위터에는 손흥민이 같은 팀 동료 벤탄쿠르와 다정하게 껴안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수아레즈와 누네스 등 우루과이 간판 선수들이 손흥민과 잇따라 악수와 포옹을 나눈 모습을 두고는 모두가 손흥민을 사랑한다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선전을 펼치면서 경기 후반 투입된 교체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74분이 지난 뒤 투입된 조규성은 특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조규성 이름 키워드가 수만에 검색됐고 경기 전 3만 명 수준이던 인스타 계정 팔로워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벤투호에 승선한 이강인은 특유의 빠른 패스가 돋보였다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벤투호와 상대할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월드컵 5회 연속 득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브라질 히샬리송은 환상적인 골로 성공적인 월드컵 데뷔를 알렸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후반에만 5골이 터지는 난타전 끝에 포르투갈이 가나의 3대2 승리를 거둡니다. 페널티킥으로 첫 골을 넣은 호날두는 월드컵 5개 대회 연속 득점이라는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Our players in majority played very well, but obviously Ghana is also a very good team, very strong physically and very fast. So it was a good match. We got a little scared at the end, but we got the job done.
Renault got the job done, starting the game with a nice goal. 메뉴와의 결별로 실업자가 된 호날두는 메뉴 관련 질문에는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며 굳은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의 팀 동료인 브라질 히샬리송은 만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0대 0으로 맞선 후반 17분, 가볍게 세르비아의 골문을 흔들더니 환상적인 몸놀림으로 카타르 월드컵 최고의 골을 뽑아냈습니다. 20년 만에 우승을 향해 순조롭게 출발한 브라질. 하지만 간판 네이마르가 오른쪽 발목 부상으로 교체된 뒤 눈물까지 보여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됐습니다. Yes, we are always worried about Neymar. Neymar is our best player. 브라질 치치 감독은 네이마르는 부상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다면서 계속 경기를 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이 한창이지만 월드컵이 역사상 처음으로 중동에서 열리면서 이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모은 건 바로 무지개 금지령입니다.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는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할 정도로 엄격한데요. 때문에 카타르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뜻하는 무지개색의 모든 장신구 의상을 금지했습니다. 애초 유럽 7개 나라 대표팀 주장들은 각종 차별에 반대하는 뜻을 담은 무지개색의 이른바 무지개 완장을 차고 경기하기로 했지만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이 완장을 찬 선수에게 옐로 카드를 주겠다고 경고하면서 해리케인 선수를 포함해 각국 주장들은 완장 착용을 철회했습니다. 바로 이 완장인데요. 숫자 1과 무지개색 하트가 그려진 이른바 원러브 완장. 2020년 네덜란드 축구협회가 차별에 반대하고 다양성과 포용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시작한 캠페인의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피파가 무지개 완장 착용 금지 방침을 밝히자 오히려 무지개 완장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됐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건데요. 이 완장을 제작한 네덜란드 업체는 이미 제작된 완장이 모두 완판돼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장에서는 선수 대신 완장을 차고 나온 장관들도 화제가 됐는데요. 독일의 낸시 페더 내무장관 그리고 벨기에 하잘 라비브 외무장관 등이 이 무지개 완장을 차고 등장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독일 선수들은 아예 경기 전 입을 막고 단체 사진을 찍으며 무지개 완장 제재에 항의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결국 독일과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무지개 완장을 제재하기로 한 국제축구연맹을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개막 전부터 각종 차별과 인권 논란이 불거진 카타르. 월드컵의 환호 속에 가려진 소수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밤사이 중서부와 전북 지방에는 추위를 몰고 올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주말 동안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8도 선에 머물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때이른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밤사이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새벽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황사와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한때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 없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 대전은 7도, 부산은 1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부터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8도 선에 그치겠고요. 대구는 15도, 부산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강추위가 찾아오겠고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첫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